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중국 근대사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기나긴 중국사도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바이벌 해보고 전체적으로 구조화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중국 근대사에서 어떠한 내용 요소를 배우며 그 내용 요소를 어떠한 관점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조화해서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저랑 여러분이 이제 이 세계사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 세계사에서의 첫 번째 내용 요소는 그쵸, 4대 문명이었어요. 언제나 수능 모의고사 1번 문항으로 나오는 4대 문명.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이렇게 4대 문명을 공부했고, 그 외에 플러스 알파로 주로 이제 킬러 선지로 나오는 히타이트, 페니키아, 헤브라이, 그리고 크레타, 미케네의 에게 문명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4대 문명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국사로 넘어왔어요. 이 중국사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기록상 최초의 왕조인 하왕조, 그리고 실체가 확인된 최초의 왕조인 상왕조, 그리고 혈연적 봉건제, 종법, 예법, 천명, 덕지, 주왕조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주나라가 이제 견용족의 침입으로 수도를 옮기죠. 호경에서 나급으로, 시안에서 러양으로, 그래서 서주와 동주로 나눠집니다. 서주에서 동주로 옮겨가게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무슨 시대? 첫 번째 분열기였던 춘추 전국 시대. 자, 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고요. 하지만 진나라는 이제 진시황이 죽고 나서 가혹한 법가와 토목공사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중국 고대사였어요. 고대사. 자, 그런 다음에 이 한나라도 이제 우리가 전한, 후한 구분했었죠. 왕망의 신나라를 개점으로. 최근 들어 왕망의 신나라와 왕전제 자체가 단독 문제로도 많이 나오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다른 부분의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왕망의 신나라, 왕전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후한도 결국 태평도의 영향을 받아 나온 황건적의 난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삼국지의 시대가 펼쳐지고, 두 번째 분열기 위진남북조 시대. 그리고 이 위진남북조의 분열기를 통일했던 게 바로 수나라였고요. 하지만 수나라는 또다시 무리한 대운하 건설과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인해서 수양제 이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왔던 게 당나라였어요. 당나라. 자, 우리가 보통 여기까지를 이제 중국 중세사, 위진남북조 시대와 수당을 동중세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사이난을 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에서 장원제, 양세법, 모병제로 바뀌는 이런 체제적인 변화, 안사이난을 기점으로 한 체제 변화와 그 이후에 황소이난, 주전충해난으로 몰락해가는 과정, 그리고 주요 왕들의 업적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 다음에 당나라가 이제 주전충해난으로 무너지고 다시 한번 세 번째 올라기죠. 5대 십국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5대 십국 시대를 통일했던 게 바로 조광윤의 송나라였어요. 하지만 송나라는 지나친 문치주의로 인해서 황제 독재 체제를 확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국방력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유목민족들과 불안한 공존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바로 누구? 거란족이 만든 요나라. 그리고 이제 티베트 계통의 탕고투족이 만든 서하. 이원호가 만들었죠. 그리고 나중에 여진족이 만든 금나라. 그래서 특히 요나라랑 금나라를 비교하는 거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야유라복이 아구다, 남면관, 북면관, 맹한, 모극제, 연운 16주, 화북전체, 중경으로 수도 옮긴 거 등등 내용들, 그리고 뭐 전연의 맹, 정강의 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통합했던 게 바로 몽골족의 원나라였죠. 특히 이 거란족의 요나라, 여진족의 금, 몽골족의 원은 정복 왕조예요, 여러분들. 그 전에 위진남북조에 나왔던 북이랑 다르게 정복 왕조입니다. 이원적인 통치 체제,
남면관, 북면관, 맹한모국제, 몽골인 제일주의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여기 이 5대 10국부터 원나라까지를 첫 번째 근회화, 중국 근회화 1로 묶어봤습니다. 근회라고 하는 용어가 자체가 중회와 근대 사이, 근대랑 가깝긴 하지만 근대라고 하기엔 좀 뭔가 부족한, 그렇다고 중회라고 하기엔 발전한 이 사이를 근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원나라가 무너진 다음에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가 들어서게 되죠. 이 명청을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근회사로 보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청나라에서도 아편전쟁 이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국 전근대사입니다. 이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중국 근현대사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중국 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국 이제 근현대사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근대사 첫 번째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중국 근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역사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그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응전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토인비의 말이 가장 잘 적용되는 게 우리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 토인비의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음미해보세요. 역사는 뭐라고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내부로부터의 응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무언가 자극이 들어옵니다. 침략이 와요. 무언가 막 전쟁이 일어나고 침략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럼 외부로부터의 전쟁, 침략, 자극을 막기 위해 내부로부터 응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외부로부터의 도전, 이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응전. 이게 역사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적용이 잘 되죠. 이 19세기, 20세기에 거쳐서 단합혁명에 성공한 제국주의 열강이 쳐들어오고, 그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이것저것 다양한 개혁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사에서도 뭐 갑신정변, 뭐 갑오개혁, 광무개혁, 동학농민운동 등등 위아래로부터 다양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의 도전, 그에 따른 내부로부터의 응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전체적인 개관이니까 아웃라인 잠깐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아편 전쟁입니다. 말 그대로 아편이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걸륭제, 청나라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걸륭제 때를 떠올려 봅시다. 걸륭제 때 여러분, 서양과의 무역을 오직 광저우 한 곳으로 제한하고 청나라 정부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은 상인인 공행들에게만 이 서양과의 무역을 전담하게 했죠. 이름하여 공행무역이었어요. 이런 공행무역 때문에 이제 서양 애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일단 서양 애들은 수요가 많아요. 중국 문화, 차, 비단, 도자기 등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행무역을 하니까 공급이 적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그런 차, 비단, 도자기들을 하기 위해 막대한 은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가장 불만이 많았던 건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았던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에서 걸륭제에게 메카트니 화절단을 보내서 공행무역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해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걸륭제는 지대물박, 우리는 땅은 넓고 물건은 많다, 거절했었죠. 이래서 영국이 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이 은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가져갔던 게 아편이에요. 영국이 이제 식민지였던 인도를 통해서 아편을 재배해서 청나라의 아편을 밀수출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청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아편 막아야겠죠. 금지해야겠죠. 그래서 이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몰수합니다. 이게 빌미가 돼서 일어났던 전쟁이 세계사에서도 가장 더러운 전쟁이라 일컬어지는 아편 전쟁이에요. 이 아편 전쟁에서는 이제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뭘 물어야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돼요. 모든 불평등 조약에 나오는 핵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근현대사를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작년에 배우셨던 한국 근현대사를 떠올리시면 편해요. 각종 불평등 조약마다 꼭 따라 나오는 게 배상금이죠. 뭐 강화도 조약이건 뭐 재물포 조약이건 등등. 자, 근데 문제는 이 배상금을 청나라 정부가 지불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배상금이 뭐로 돌아갈까요? 그쵸. 농민들의, 백성들의 세금이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세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정부가 배상금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한 한족 농민들이 난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태평 천국 운동이에요. 이름에 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기독교적 냄새가 나게 되죠. 한족 농민들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일으켰던 게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그들은 누굴 원망하죠? 이런 나라를 잘못 이끌어가는 지배층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지배층이 누구예요? 만주족, 여진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족 농민들은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키면서 이 모든 건 다 이 오랑캐 만주족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이 만주족들을 다 우리가 멸하고 다시 한족의 나라를 부흥시키자는 멸만흥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족 농민들이 난을 일으킵니다. 멸만흥한. 멸만흥한. 자, 그리고 이 태평전국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번 터진 게 1차에 이은 2차 아편전쟁이에요. 자, 이 2차 아편전쟁은 1차 아편전쟁에서 만족하지 못한 영국과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껴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청나라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달라. 더 많은 항구를 개항하고 우리 원하는 걸 들어줘 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청나라가 그럴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태평천국 운동 중이잖아. 하지만 서양 열강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죠. 니네가 뭔 상관이건 내가 뭔 상관임? 이래가지고 태평천국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2차 아편전쟁이 터집니다. 당연히 이 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할 수밖에 없고요. 청나라는 서양 열강이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 모두 청나라로부터 얻은 이 영국, 프랑스 같은 서양 열강들은 이제 누가 망하면 안 되죠? 그쵸?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청나라 정부가 망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2차 아편전쟁 이후에 원하는 걸 청나라 정부로부터 얻은 영국, 프랑스 같은 서양 열강은 누굴 도와줍니까? 청나라 정부를 도와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줍니다. 그 과정에서 서양 열강의 힘을 뼈저리게 느낀 청나라의 한족 지식인들, 신사층들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한다? 힘을 길러야 한다 해서 양무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포인트는 태평천국 운동은 분명 만주족을 멸하고 한족을 부흥시키자고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반란이잖아요. 근데 당시 청나라의 한족 지식인들, 신사층은 이 태평천국 운동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나라 정부의 편에 서서 이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해요. 왜? 우린 이미 알고 있죠. 청나라의 이런 한족 지식인 회유 정책, 만안병용제, 대규모 편찬 사업, 문자요, 과거제 등등으로 인해서 이미 한족 지식인인 신사층은 청나라에 완전 동화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 한족 지식인인 신사층은 서양 열강의 지원을 받아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서양 열강의 힘을 기르자 양무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중체서용입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서양의 힘만 받아들이자 이거예요. 중국의 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유교를 중심으로 한 이 중국의 전통적인 체제, 이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서양의 하드웨어만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사에서는 온건계아파가 내렸던 동도서기, 그리고 광무개혁 때 고종이 내걸었던 구본신창, 이게 똑같은 거예요. 동양의 동양의 기본적인 운영체제, 소프트웨어를 유지한 상태에서 서양의 하드웨어,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무운동은 시험대에 오릅니다. 바로 청일전쟁으로요. 자,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랑 일본이 어디를 놓고 싸운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을 놓고 싸운 겁니다. 당시 청나라는 방금 말했던 이 중체서용에 기반한 양무운동으로 힘을 기르고 있고요. 일본은요, 문명개화로. 일본은 생각이 달랐어요. 바꾸려면 다 바꿔야지. 동양의 소프트웨어에 서양의 하드웨어, 이게 말이나 되느냐. 바꾸려면 근본적인 운영체제부터 모두 서양식으로 바꿔야 한다. 문명개화로. 나라의 모든 걸 다 바꾸자는 거예요. 일종의 서도서기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문명개화론이 입각해서 나라의 모든 체제를 다 바꾼 메이지 유신으로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붙었습니다. 결과는요, 일본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양무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요. 이제 청나라 지식인들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양무운동 아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졌다? 일본에게 졌다. 우리도 어떻게 한다? 일본처럼 나라의 모든 걸 다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게 변법 자강운동이에요. 말 그대로 변법, 나라의 법,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바꾸어야 한다. 서도 서기. 서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 다 바꾸자는 거죠. 기술과 정신을. 하지만 이런 변법 자강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협회랑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독립협회에 누가 없애버렸죠? 못된 일본 놈들이 없앴나요? 아닙니다. 대한제국 황실이 고종이 없애버렸죠. 황국협회를 동원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변법 자강운동은 일본을 롤모델로, 메이주신을 롤모델로 입헌군주제를 추구했고요. 이거는 청나라 황실의 반발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 청나라 황실을 이끌던 서태후에 의해서 변법 자강운동은 진압당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게, 의화단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양무운동과 변법자강운동이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면 의화단 운동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입니다. 이 의화단 운동을 여러분이 뭐랑 비교하시느냐? 앞에 배웠던 태평천국 운동이랑 비교하셔야 돼요. 이 의화단 운동은 백년교도와 의화권이라고 하는 그 무술, 기술연 단체가 중심이 된 건데요. 이 의화단 운동은 태평천국 운동에 달라요. 일단 내걸었던 구호가 부청멸양입니다. 부청, 청나라를 부흥시켜서 멸양, 서양을 무너뜨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원망의 타겟이, 태평천국 운동이 원망의 타겟이 만주족 정부였다면 의화단 운동은 서양 열강을 원망한 거예요. 서양 열강 이권 침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래서 뭐 서양의 교회, 선교사, 철도 이런 것들을 파괴했던 게 의화단 운동이에요. 그래서 청나라랑 함께 서양을 몰아내자라는 거였고, 청나라 정부는 이 의화단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의화단과 함께 서양을 몰아내보자 했지만 될 리가 없죠. 이때 무려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등 8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고 베이징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젠 청나라 황실도 깨달았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고종이 광무개혁을 시행했듯 청나라 황실에서 직접 이끈 개혁이 청나라판 광무개혁인 광우서 신정입니다. 보수파의 개혁이에요. 하지만 역시 이것도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입헌군주제 시행하고 의회도 만들어줄게 했지만 그 속살은 군대를 양성해서 청나라 중심의, 황실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유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 청나라는 답이 없구나. 아예 혁명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했던 신의 혁명이 터지게 됩니다.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또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서 청나라 후기의 정치 세력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돼요. 이 청나라 후기의 정치 세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 보수와 진보로 나눠보겠습니다. 보수는 뜻이 뭐죠? 네, 지킨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존의 체제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려는 걸 우리가 보수라고 그러고요. 새롭게 나아가서 기존의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진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속에서 이제 보수파, 개화파, 혁명파 해서 보수와 진보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가장 극단적인 보수파,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않는, 이대로 지금 이대로 영원히 청나라 만주족 황실을 중심으로 한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게 이 보수파고요. 청나라 황실입니다. 그리고 이 청나라 황실, 보수파를 이끌던 게 바로 서태후예요. 태후? 여잔가요? 네, 맞아요. 황제가 아니라 황제의 어머니였습니다. 서태후는 궁녀에서 이제 후궁이 되어 태후까지 오른 입지적인 인물인데 굉장히 사치와 향락이 심했고 부정부패가 심했고 무엇보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너무 심해서 아들이었던 광서제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본인의 나라를 주물럭거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기억해두세요. 위안스카이, 원세계. 이 사람은 한국사에서 여러분들 이모군란 이후에 우리나라의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둔했던 청나라 군대 사령관이 위안스카이예요. 이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다 배신해요. 배신의 아이콘. 자, 어떤 보수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개화파입니다. 이 개화파는 일단 청나라 왕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나라를 바꾸자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청나라 왕실을 유지한 상태에서 나라를 바꿀 건데 얼마나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다시 한번, 이 개화파는 청나라 왕조의 틀 자체는 유지하는 거예요.
틀은 유지하고 껍데기 기본적인 청나라 왕실이라고 하는 틀은 유지한 상태에서 내용을 바꾸자. 근데 그 내용을 얼마나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요. 양무파와 변법파. 양무파는 그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태평전국운동을 진압하고 서양 열강의 힘을 느껴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받아들이자 했던 그 양무운동을 이끌었던 애들이 양무파입니다. 얘들은 생각이 뭐예요? 중체.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자. 법과 제도 이런 건 유지하고 뭐만 기술만 받아들이자 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청나라 중심의 전제군주제를 건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기술만 받아들이자 했던 거였죠. 그에 반해 청일전쟁 이후에 양무운동이 실패하고 등장했던 게 변법파입니다. 얘들은 서도서기, 기술뿐 아니라 정신문명도 다 받아들여서 나라의 근본적인 체제를 바꿔야 한다. 뭐로? 공화정이 아니에요. 입헌군주제. 왕제의 틀 자체는 유지한다고요. 얘들은 입헌군주제를 이제 추구한 거예요. 황실은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영국이랑 일본처럼 황실은 상징적인 존재로 남고 나라의 능력 있는 신하들,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나라를 바꾸어야 한다 했던 애들입니다. 이걸 주장했던 게 캉류웨이, 량치차오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에 반해 혁명파는 청나라 왕조의 틀을 부정하는 거예요. 청나라 왕조의 틀을 부정하는 겁니다. 체제를 바꾸자. 완전히 다 뜯어 고쳐야 한다. 청나라라는 틀 자체를 깨부셔야 한다 했던 애들입니다. 얘들은 공화정을 추구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사에서 비유를 해드리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고려 말에서 조선 넘어갈 때 정몽주 정도전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온건파 사대부 정몽주, 그리고 급진파 사대부 정도전. 자, 정몽주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쵸? 정몽주는 여기 개화파에 해당하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온건파 사대부. 고려라는 국가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 했던 정몽주가 개화파에 들어갈 거고요. 혁명파는 이제 급진파 사대부. 고려는 답이 없다. 아예 고려라는 나라를 깨부시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했던 급진파 사대부가 정도전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근현대사에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한국사에서 여러분 김홍집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온건개화파 애들이 있었죠. 그런 애들이 양무파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도서기. 동양의 정신에 서양의 기술 혹은 광무개혁 이런 게 여기 들어가겠죠. 광무개혁. 후본신창. 자, 그 다음에 변법파는 그쵸, 급진개화파, 김옥균, 갑신정변, 그리고 독립협회, 서재필. 이 사람들이 공화정을 주장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이번 시간 때 그동안 배웠던 중국사의 틀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했고 우리가 이 아편전쟁부터 신해혁명까지의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거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청나라 후기의 정치 세력 개편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